폭염 탓에 일본이 아니라 한국으로 수학여행지가 바뀌었다고요? 대체 그런 나라에서 뭐 하라는 거죠? 벨기에 명문고 엘리트들이 한국을 무시하기만 하다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차라리 수학여행 가지 말자던 학생들이 한국 도착 몇 시간 만에 한국이 최고의 선진국이라고 인정했다고 하는데요. 단 몇 시간 만에 그들의 가치관을 바꿔놓은 한국의 시스템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25년 교직 생활의 모든 것을 걸고 준비한 여정이었습니다. 벨기에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인 우리생 미샬.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3년간 공들여 완성한 일본 수학여행이었죠. 교토의 천년 고찰에서 동양 철학의 정수를 배우고 도쿄의 심장부에서 최첨단 기술의 미래를 엿본 뒤 히로시마의 평화기념관에서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는 완벽한 계획이었어요. 선생님, 드디어 일본이네요.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세요? 2년 전부터 독학으로 일본어를 공부해온 우등생 레아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었죠. 다른 학생들 역시 저마다의 기대로 잔뜩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기대와 3년간의 노력은 출발을 불과 3주 앞두고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일본 전역에 사상 최악의 폭염 경보가 내려진 겁니다. 연일 40도를 넘나드는 살인적인 더위에 관광객들이 쓰러져 나간다는 끔찍한 뉴스가 TV 화면을 뒤덮더군요. 설상가상으로 일본 정부가 모든 외국인 단체 관광을 잠정 중단한다는 발표까지 나왔습니다. 다음 날 소집된 긴급 학부모 회의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장피에르 선생님, 이건 미친 짓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그 불지옥으로 보낼 수는 없어요. 벨기에 최대 패션 그룹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클로에의 어머니가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고위 관료인 아드리안의 아버지도 단호하게 거들었죠. 당장 취소하세요. 아이들의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터지기 일보 직전일 때 교장 선생님이 폭탄과도 같은 선언을 했습니다. 대안이 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겁니다. 순간 회의실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이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죠. 한국이요? 지금 농담하십니까? 일본도 안 되는데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차라리 집에 있는 게 낫겠어요. K-팝 말고는 볼 게 없는 나라에 대체 왜 갑니까? 학부모들의 반응은 차가움을 넘어 경멸에 가까웠습니다. 사실 제 마음도 똑같았어요. 역사교사인 제게 한국은 늘 중국과 일본의 그늘에 가려진 독자적인 역사적 깊이가 부족한 나라일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교장 선생님의 결정은 확고했습니다. 이미 한국 교육부와 협의를 마쳤고 특별 프로그램을 제공받기로 했다면서요. 무엇보다 폭염 대응 시스템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알 수 없는 말을 덧붙이더군요. 결국 학교는 한국행을 강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취소하면 막대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었죠. 이 소식을 전해 들은 학생들의 반응은 학부모들보다 훨씬 더 처참했습니다. 선생님, 제발요. 저 3년 동안 일본 가려고 준비했단 말이에요. 레아는 거의 울먹이며 제게 매달렸습니다. 한국에 뭐가 있는데요? 김치랑 아이돌이 전부잖아요. 다른 학생들도 비아냥거리며 동조했죠. 반 전체가 격렬하게 반발했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진 뒤였습니다. 출발 당일 브뤼셀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은 숨막히는 침묵과 찜통 같은 더위로 가득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우리를 맞이한 건 상상을 초월하는 혼란이었어요. 시스템 과부하로 인한 냉방 시스템 가동을 일시 중단합니다. 안내방송이 나오는 순간 터미널 전체가 거대한 아우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수천 명의 인파가 갇힌 밀폐된 공간의 온도는 순식간에 치솟았죠. 체크인 카운터는 아비규환이었고 화장실마저 고장나 끔찍한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인파 속에서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온 것은 사람이 쓰러졌어요.
소리가 난 곳으로 미친 듯이 달려가 보니 우리 반 학생인 안나가 바닥에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죠. 안나, 안나, 정신 차려. 미친 듯이 소리쳤지만 아이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죠. 공항 의무실은 이미 환자들로 가득 차 침대 하나 없었고 겨우 만난 의사는 열사병이라며 복도에 눕히라는 말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차가운 복도 바닥에 안나를 눕히고 부채질을 하는데 제 손이 덜덜 떨리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죽음으로 내몬 건 아닐까? 바로 그때 한 학생이 저를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왜 우리를 이런 지옥으로 끌고 온 거예요? 차라리 집에 있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잖아요. 그 말이 비수가 되어 심장에 박혔습니다.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정말 그들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40도가 넘는 공항, 쓰러진 제자, 공포에 질린 아이들. 이것이 우리가 시작한 여행의 첫 장면이었습니다. 지옥 같던 12시간의 비행이 끝나고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진입했다는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5도. 그 말을 들은 학생들은 일제히 신음했죠. 브뤼셀의 악몽이 또다시 재현될 거라는 공포가 기내를 가득 채웠습니다. 의식을 되찾았지만 여전히 창백했던 안나의 얼굴을 보며 저는 차라리 비행기가 영원히 착륙하지 않기를 바랐어요. 드디어 게이트에 비행기가 멈춰서고 육중한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훅 끼쳐 들어올 거라는 예상과 달리 서늘하고 쾌적한 바람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맨 앞에 서 있던 학생이 놀란 소리를 냈죠. 저 역시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원한데요? 브릿지를 건너 공항 내부로 들어서는 순간 우리 18명의 학생과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우리가 상상했던 아시아의 공항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으니까요. 거대한 유리 천장에서는 눈부신 자연광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전혀 덥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쾌하기까지 했죠. 선생님, 저기 온도계 좀 보세요. 23도예요. 한 학생이 가리킨 벽면의 디지털 온도계는 정확히 23도를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밖은 35도의 폭염인데 이 거대한 공간 전체가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늘 비아냥거리던 클로에조차 아무 말 없이 뻥 뚫린 천장만 올려다볼 뿐이었죠. 놀라움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무빙워크에 올라서자 발밑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어요. 바닥에서 에어컨이 나와. 이건 대체 뭐야? 그때였습니다. 하얀 로봇 하나가 우리 앞으로 다가오더니 유창한 프랑스어가 흘러나왔습니다. 생 미셸 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학생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로봇이 프랑스어를 해. 로봇은 우리를 입국 심사대까지 안내했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감탄은 쉴 새 없이 터져 나왔습니다. 화장실은 호텔보다 깨끗했고 수화물을 찾는 곳의 대형 전광판에는 실시간 공기질 정보까지 표시되고 있더군요. 매우 좋음이라는 글자를 본 한 학생이 자기 스마트폰을 확인하더니 소리쳤습니다. 지금 브뤼셀보다 공기가 5배는 깨끗해요. 애써 이 모든 것이 잘 짜인 쇼일 뿐이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외국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화려하지만 내실 없는 껍데기일 거라고요. 서울 시내로 들어서자 끝없이 이어진 고층 빌딩 숲이 우리를 압도했습니다. 저 역시 그 위용에 잠시 할 말을 잃었지만 속으로 되뇌었죠. 저것 봐. 저게 바로 영혼 없는 압축성장의 증거야. 첫 일정으로 광화문역에 도착했을 때 제 그런 편견은 또 한 번의 거대한 충격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내려가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계와 마주했습니다. 여기가 지하철역이라고요? 눈앞에 펼쳐진 것은 역이 아니라 거대한 지하 도시였습니다. 백화점과 서점, 식당과 카페가 끝없이 이어져 있었고
지하 5층까지 뻗어있는 공간 전체가 하나의 완벽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더군요. 독일의 퀴퀴하고 어두운 지하철역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지하인데도 답답함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지상보다 공기가 더 쾌적하게 느껴졌어요. 스크린도어 앞에 서자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니터에는 다음 열차 도착 정보는 물론 각 칸의 혼잡도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죠. 이번 칸이 제일 한산하대. 이쪽으로 타자.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도시가 아니라 거대한 유기체 혹은 너무나 잘 짜인 기계에 가까웠으니까요. 지하철 내부는 카페처럼 쾌적했고 딱딱한 플라스틱이 아닌 푹신한 천으로 된 의자는 무척 편안했습니다. 이 놀라운 경험들을 학생들은 실시간으로 SNS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미래 도시 같은 공항의 사진과 거대한 지하 도시의 영상들이었죠. 하지만 잠시 후 클로에가 어두운 표정으로 제게 스마트폰을 내밀었습니다. 선생님, 이것 좀 보세요. 엄마가 믿지를 않으세요. 전부 연출된 쇼 아니냐고. 스마트폰 화면에는 벨기에에 있는 학부모들과 친구들이 보낸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그거 다 가짜지. 정부에서 돈 받고 하는 선전 아니야. 아시아 국가가 저럴 리 없어. 한술 더 떠 제 아버지는 제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장피에르, 정신 차리게. 자네는 지금 거대한 사기극의 무대 위에 서 있는 걸지도 몰라. 저는 제가 직접 보고 있는 현실과 제 머릿속 깊이 박혀있던 편견 사이에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믿을 수 없는 시스템과 효율성, 이 완벽함 뒤에는 분명 우리가 모르는 어두운 이면이 존재할 터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반드시 찾아내야만 했어요. 이 나라의 발전이 위대한 성취가 아닌 무언가를 희생시켜 얻어낸 영혼 없는 성장이라는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완벽한 시스템 뒤에 숨겨진 어두운 이면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 허상을 벗겨내고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죠. 며칠간 서울의 화려한 발전상만을 따라가던 우리는 드디어 이 나라의 가장 깊은 상처와 마주하기 위해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비무장지대 DMZ로 가는 길이었어요. 드디어 이 나라의 진짜 문제를 보게 되겠군. 버스가 서울을 벗어나자 즐거워하던 학생들의 표정도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철조망이 보이기 시작하자 차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죠. 임진각에 도착해 녹슨 철마와 자유의 다리를 보았을 때 저는 역사교사로서 분단되었던 조국 벨기에의 역사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분단은 과거가 아닌 현재 진행형의 아픔이라는 점에서 그 무게가 전혀 달랐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제3땅굴이었습니다. 서울을 침공하기 위해 북한이 파내려왔다는 그 어둡고 축축한 땅굴을 걸으며 학생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저 헬멧 위로 떨어지는 차가운 지하수를 맞으며 묵묵히 걸을 뿐이었습니다. 평양까지 205km. 베를린에서 함부르크보다도 가까운 거리. 도라산역에 덩그러니 놓인 그 표지판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가까운 곳을 갈 수 없다는 사실에 새삼 전율했습니다. 통일 전망대에서 마주한 북한의 모습은 제 편견을 뿌리부터 흔들어 놓았습니다. 망원경 너머로 보이는 북한의 마을은 너무나 평범하고 고요했어요. 그저 산과 들이 이어져 있을 뿐 그 어떤 경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역사를 공유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선 하나 때문에 70년간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죠. 이산 가족들의 절절한 사연이 담긴 편지들을 읽던 한 여학생이 결국 소리 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DMZ 안에 유일한 민간인 거주지라는 통일촌에서 점심을 먹을 때였습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쌀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주민들의 모습은 또 다른 충격이었죠. 무섭지 않으세요?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사시는 게요. 걱정스러운 표정의 안나가 식당 주인 아주머니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주머니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더군요. 처음엔 무서웠죠. 하지만 이제는 여기가 우리 집인걸요. 그리고 통일되면 제일 먼저 번영할 땅이 바로 여기이기도 하고요. 그 평온한 말투 속에 담긴 단단한 희망. 저는 그 순간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돌아오는 버스 안, 저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찾으려 했던 진실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한국의 발전이 영혼 없는 압축 성장이라 비웃었습니다. 전통을 버리고 속도만을 좇은 천박한 성공이라 폄하했었죠. 하지만 모든 것이 틀렸습니다. 이들이 지켜낸 빼어난 문화유산과 세계를 놀라게 한 첨단 기술, 지칠 줄 모르는 활력과 친절함. 이 모든 것은 그저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 언제 포탄이 날아올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이들은 절망하는 대신 미래를 건설하기로 선택했던 겁니다. 분단의 아픔을 잊으려 한 게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해 온 것이었어요. 기술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이 불굴의 정신이야말로 제가 찾던 이 나라의 진짜 영혼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가슴이 벅찬 감동으로 차오르던 바로 그때 제 스마트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벨기에에서 온 긴급 메시지들이었죠. 선생님, 큰일 났어요. 벨기에 언론에서 우리 기사가 나왔는데. 한 학생이 울먹이며 보여준 화면에는 충격적인 헤드라인이 걸려 있었습니다. 생 미셸 고등학교 학생들, 한국 정부의 선전선동에 세뇌되다. 우리가 SNS에 올렸던 모든 사진과 영상이 조작된 것이며 우리가 한국 정부에 매수되었다는 악의적인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학부모들이 학교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당장 우리를 벨기에로 소환하라고 압박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불과 몇 분 전, 저는 이 위대한 나라의 영혼을 발견하고 깊은 존경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조국의 사람들은 그 모든 진실을 손가락질하며 거짓이라고 매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와 제 학생들을 모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방금 전 온 마음을 다해 존경하게 된 이 위대한 사람들의 영혼을 짓밟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버스 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죠. 학생들은 저마다 스마트폰에 콜을 받고 벨기에에서 쏟아지는 비난과 조롱을 속수무책으로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작은 흐느낌이 터져 나왔어요. 제 딸이 정신병원에 가야 할 것 같다는 부모님의 메시지를 받았다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본 진실을 이야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들은 순식간에 거짓말쟁이, 심지어 정신 이상자 취급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분노로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모두 고개 드세요. 학생들이 눈물 젖은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제 평생 가장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은 우는 게 아닙니다.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들은 우리가 아니라 편견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그들이에요. 우리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그때 IT 천재인 마티유가 번쩍 손을 들었습니다. 라이브 방송은 어때요? 지금 당장 거리로 나가서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조작이라고 말하지 못할 겁니다. 그 말에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이 서려 있던 눈에 조금씩 분노와 결의가 차올랐죠. 좋아요 해요. 우리가 진실을 보여주자. 사방에서 동의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는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곧바로 서울의 가장 번화한 거리,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마티유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라이브 방송을 켜자마자 시청자 수가 무섭게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벨기에에 있는 친구들과 가족, 그리고
우리를 비난하던 사람들까지 접속한 거죠. 여러분, 지금 저희는 서울 명동 한복판에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엄청난 인파가 거리를 가득 채우고 있어요. 이게 조작된 영상으로 보이십니까? 레아가 카메라를 들고 24시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24시간 문을 여는 편의점입니다. 음식도 팔고 현금 인출도 되고 택배까지 보낼 수 있죠. 벨기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진짜라고? 믿을 수 없어. 실시간 댓글 창이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그때 우리가 촬영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한 중년의 남성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놀랍게도 유창한 프랑스어로 자신을 소개하더군요. 저는 서울에서 15년째 살고 있는 벨기에 교민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방송을 보고 찾아왔어요. 제가 증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이 학생들이 보고 경험한 모든 것은 전부 사실입니다. 예상치 못한 지원군의 등장에 학생들은 환호했습니다. 그의 증언은 방송의 신뢰도를 폭발적으로 높여주었죠. 하지만 여전히 악의적인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얼마를 줬나? 나라 망신시키는 배신자들. 그 순간 제가 카메라 앞으로 나섰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조금도 두렵지 않았어요. 저는 벨기에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25년간 역사를 가르쳐온 교사 장 피에르입니다. 저 역시 불과 며칠 전까지 여러분과 똑같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그저 시끄럽고 깊이가 없으며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라고 생각했죠.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에어컨이 나오는 버스 정류장과 로봇이 안내하는 공항을 보고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것은 따로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가 이뤄냈다는 사실입니다. 북쪽의 위협 속에서 절망적인 폐허 위에서 이들은 울고만 있는 대신 미래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놀라운 시스템들은 그저 기술의 과시가 아닙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아 사랑하는 가족과 후손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려는 그들의 처절한 노력의 증거입니다. 이것은 선전선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배워야 할 위대한 역사입니다. 제 연설이 끝나자 댓글창은 경이로운 속도로 뒤덮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틀렸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벨기에가 부끄럽습니다. 한국에 대해 다시 배워야 한다. 비난과 조롱은 사라지고 경탄과 반성의 목소리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라이브 방송 시청자 수는 순식간에 5만 명을 넘어섰죠. 우리는 해냈습니다. 학생들의 작은 용기와 진실을 향한 외침이 견고했던 편견의 벽을 무너뜨리기 시작한 겁니다. 일주일간의 여정을 마치고 브뤼셀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희는 예상치 못한 인파에 둘러싸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비난의 피켓이 아니었어요. 진실을 알려줘서 고마워요. 생 미셸의 용감한 학생들. 저희를 환영하는 플래카드와 수많은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 도망치듯 떠났던 바로 그곳에서 저희는 영웅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벨기에의 모든 신문 일면은 온통 저희 이야기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편견의 벽을 허문 용기 있는 학생들, 우리가 몰랐던 나라, 대한민국에게 배우다. TV에서는 브뤼셀 시장이 직접 나와 서울의 폭염 대응 시스템과 대중교통 체계를 벤치마킹하겠다는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있더군요. 저희의 작은 라이브 방송 하나가 나라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나비 효과를 일으킨 겁니다. 며칠 후 저는 벨기에 교육부 장관의 긴급 호출을 받았습니다. 징계를 각오하고 들어선 장관실에서 그는 제게 깊이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장 피에르 선생님, 그리고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우리의 무지와 오만이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믿을 수 없는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초대 한마이너스벨 교육 교류 대사를 맡아달라는 것이었죠.
매년 수백 명의 벨기에 학생들이 한국을 경험하고 또 같은 수의 한국 학생들이 벨기에를 찾을 수 있는 공식적인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냈던 제 자랑스러운 학생들이 해낸 것입니다. 제 대답에 장관은 미소 지으며 말했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학생들의 용기가 더 넓은 세상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싶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학교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국어 수업이 정식 과목으로 개설되었는데 수강 신청 첫날 전교생의 절반이 몰려 서버가 마비될 정도였어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K-컬처 동아리는 이제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동아리가 되었습니다. 쉬는 시간이면 복도에서 서툰 한국말로 인사를 건네는 아이들을 보는 것이 제 새로운 즐거움이 되었죠. 아이들의 꿈도 바뀌었습니다. 일본 전문가를 꿈꾸던 레아는 이제 벨기에 최고의 한국학 교수가 되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고 IT 천재 마티유는 서울의 스마트시티 시스템을 뛰어넘는 미래 도시를 설계하겠다며 밤낮으로 공부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꿈들이 현실이 되는 첫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주 한국에서 첫 번째 교환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도착한 겁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해하며 서먹한 공기가 흘렀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아이들은 음악과 춤, 그리고 서툰 손짓 발짓으로 언어의 장벽을 순식간에 허물어버렸죠. 점심시간이면 저희 학교 식당에는 김밥과 와플이 나란히 놓이고 운동장에서는 K-POP에 맞춰 함께 춤을 추는 벨기에와 한국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강요되었던 여정이 결국 모두를 위한 축복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더위를 피해 한국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편견이라는 더 위험한 폭염에 갇혀있던 스스로를 구하기 위해 그곳으로 갔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편견의 벽을 허무는 가장 위대한 힘은 거창한 이론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직접 보고 느끼고 이해하려는 작은 용기. 그리고 나와 다른 상대를 기꺼이 존중하려는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었죠. 대한민국은 저희에게 그 용기와 마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그 고맙고 위대한 선물을 전 세계와 함께 나누려 합니다. 지금까지 벨기에 명문고 학생들이 한국에서 보낸 수학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색안경을 끼고 한국을 바라봤지만 이제는 편견을 깨부시고 한국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사회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겠죠? 오늘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꼭 친한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퓨처였습니다. 감사합니다.